마지막입니다.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님의 문화도시 중심 거버넌스 제목으로 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앞에서는 이걸 좀 벗어도 되는 것 같아서 쓸까요?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예, 그 연달아서 하시니까 아마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빨리 이렇게 많이 준비가 좀 비교적 못 돼서 좀 빨리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도시와 거버넌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는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한테 할애된 시간이 이 세션에 한 25분 정도니까 제가 한 15분 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오전에 사회를 보고, 그러니까 뭔가 포럼의 사회를 보고 오느라고 지금 방금 도착해가지고 사실은 여기가 부산인지 군인지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이 소목장의 경사가 이렇게 무대를 보기가 딱 좋아서 소목장 마음에 든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최근 한 2-3년 전서부터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화도시에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거버넌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마 저한테 맡겨진 발제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까지 문화도시 전체를 평가하는 평가지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화도시가 될 때 예비과정에서 심의하는 심의 지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심의 지표를 보면은 거버넌스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루고 있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체로 문화도시가 되려고 할 때 심의하는 기준이 100점에다가 플러스 5점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5점은 아시겠지만 문체부하고 국토부하고 MOU를 맺어서, 즉 문체부에서는 문화적 도시재생, 그 다음에 뭐 문화특화지역, 그 다음에 문화도시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왔고, 국토부는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도시재생 사업을 쭉 해왔었고, 최근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지역 안에서 어떻게 도시를 재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각각의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에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문체부에서 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아니면 문화특화지역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화를 성찰하고 새롭게 리뉴얼하며 스스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 문화의 주체로서 도시를 자기 삶의 터전으로, 그 다음에 함께 살아갈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고민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토부 같은 경우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전체를 점검하고 그것을 기반해서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안에는 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어떤 방안을 만들어냈던 경험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와 문체부가 MOU를 맺어서 지금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심사할 때 문화도시를 하고 있으면 플러스 5점의 가산점, 물론 그지같이 하는데 50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산점이 있고요. 반대로 문체부에서 문화도시를 할 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 가산점 5점이 붙어서 서로 점수주기, 그래서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부처 간 거버넌스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추진 체계에서는 시민, 공공, 전문가 등의 거버넌스 구축 체계와 적절성을 본다라고 하는 게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다른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거버넌스 아닌 영역이 없어요. 이거를 단지 10점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거버넌스가 되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다 써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문화도시는 거버넌스가 얼마나 잘 구축이 되고 이것이 질적으로 성장하며 그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다양성을 포용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가 여하에 따라서 문화도시의 뭐 성패라고 할까요? 아니면 문화도시가 잘 구성되는지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세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약 한 마이너스 5만 하시고요. 그 정도가 아마 팩트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은 다 아실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은 유엔 발전 프로젝트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등장한 것은 이제 국가 중심적으로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즉 거버넌트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을 만큼 시민들의 욕구도 많고요. 또 결핍감도 많고, 그리고 이걸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니까 국가가 행정이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함께 공동의 공유하는 내용들, 즉 공로장을 통해서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훨씬 일이 수월해요. 이게 이제 행정이 느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해서 합의를 해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더 일이 간단해요? 어떤 게 더 일이 쉬워요?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해주는 게 굉장히 일이 쉽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현대사회의 시민들은 너무너무 변해가지고 말을 너무 안 듣는다면, 그리고 너무너무 요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말을 하고 정리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일을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스피드하게, 때로는 성과 있게,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때로는 그거 자체가 의미 있게 가는 방법이고, 그게 이제 거버넌스가 만들어진 배경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외국 사회에서 얘기죠.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초기에 얘기됐던 거하고 점점 훨씬 더 시민사회 영역으로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영역으로 좀 더 확대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버넌스하고 70년대 말한 거버넌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버넌스 중에서 제일 이제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포괄해야 되는 게 문화 거버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화 영역에서는요, 한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예술 경영을 공부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주체가 예술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태프들, 기술 영역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기획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들어서 기획 개념이라고 하는 요 중간에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지, 그 전까지는 예술가, 그러니까 예술가와 창작자와 행정, 그 다음에 관객, 이런 정도의 관계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게 70년대, 80년대까지의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즉 기술의 향상, 콘텐츠 생산의 가속화로 인해서 문화산업 영역이 상당히 커져버렸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육, 예술이 교육을 만나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죠. 예술이 공동체를 만나요. 예술이 상징의 사회화를 시도해요. 예술의 도시재생, 이렇게 공공영역으로 가면서 한 덩어리 속에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들이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예술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저는 지금 문화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문화도시에서는 문화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유네스코에서도 문화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술 거버넌스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예술은 장르 예술에 국한된 예술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들이 확장되고 새롭게 현대사회 속에서 예술의 사회적 임무들을 자각한 예술로서의 예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문화 거버넌스하고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 영역에서 예술 거버넌스 또는 문화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얘기가 바로 이제 90년대까지 문화예술진흥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결국 예술의 사회적 역할들을 확장하고 예술정책으로 쭉 갔다고 한다면 90년대부터 복지 영역이 가고 예술이 결합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복지라는 이제 개념들이 생겼죠. 2000년 들에서 교육하고 결합하고 시작하면서 교육하고 협업을 하기 시작했고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2010년대 들어서서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통과되면서 문화다양성 기반의 사회적 확장 역할들이 생기고 문화가 예술이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혐오와 증오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배제에 대해서 예술은 어떤 역할을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다루면서 인권이나 법무부하고의 협업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2010년 이후에 도시 영역까지 확장을 합니다. 삶의 터전으로서 혁신을 얘기하는 예술의 역할까지를 수행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예술은 예술가 그 다음에 광의의 문화는 조금 더 벗어나서 공적 영역에서 거버넌스가 증대되는 그런 영역으로 완전히 바꿔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문화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들은 흔하게 쓰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국제적으로도 한 20-30년 전서부터 흔하게 썼고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는요. 유네스코에서 4년에 한 번씩 전국이란다. 전 세계에 이렇게 가이드를 내는 문화정책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그 글로벌 리포트예요. 근데 글로벌 리포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10가지 정도의 과제를 가지고 이걸 조금 바꿔보고 이걸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데 이 10가지가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9번째, 10번째 보세요. 성격차에서와 예술가이자 문화 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을 강화한다. 이 유네스코에서 이번에 이게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2018년인데 지금 이게 훨씬 더 좀 강화되어 있고요. 예술가의 존재와 행위는 물론 문화 생산자로서 예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4가지 영역이 문화 거버넌스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문화 거버넌스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문화의 역할들, 예술의 역할들이 굉장히 확장이 됐고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화도시 정책이 추진돼서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문화적 도시대성이라든지 문화특화지역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어떻게 문화가 지역을 만나고 삶을 만나고 관계를 만나고 혁신을 시도하고 어떻게 실험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문화도시에 대한 실험들을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1차 문화도시가 7군데 지금 되어 있고 2차에 들어와 있는 문화도시는 예비 단계로서 12개 정도가 준비하고 있고요. 3차 문화도시가 올해 64개인가? 64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도시나 이게 1차 문화도시나 2차 문화도시나 3차 문화도시나 대부분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조직체계를 만들고 그거를 설계하는데 대체로는 조직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뭐 100명으로 한다든지 50명으로 한다든지 그 이제 동네 어르신 그다음에 계층별 대표들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문화도시 센터라고 해서 실무 조직을 꾸리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실무 조직과 문화행정이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는 엄청 의사소통이 잘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협력을 잘해요. 딱 되고 나면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행정이 여기를 자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어쨌든 진작이 될 만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구현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관점과 철학이 다른 게 발견이 되고 힘의 관계에서 이쪽이 많이 밀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거버넌스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거버넌스 체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행정은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산하의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도시재생 부서가 각 지자체에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 부서는 대부분 경제국이나 도로 건설과 뭐 이런 데하고 한 구구로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화, 관광, 체육이 한 데에 모여있는 이 국하고 경제국하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도시재생과 문화도시가 같이 만나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려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만났다고 하고 우리 만나지 말자 이러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만나지 않고서는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도시 자체가 국토종합개발계획서부터 시작해가서는 한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2030서부터 시작하는 한 주기가 같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줄기를 끄집어내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리적 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 곤란한 거예요. 여기 국장님하고 여기 국장님하고 너무나 다른 국장님이라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데 이런 행정협의회가 실제로 가동되지 않으니까 몇몇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경제국의 이름을 경제문화국, 아니 문화경제국,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꿔서 경제하고 문화를 하나로 합쳐버려요. 거기에도 도시재생도 들어가고 막 이래서 도시 전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단이 여기로 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머지는 쭉 빼버리는 그런 도시들이 몇몇 군데 생겼습니다. 지자체장이 그러니까 협력이 안 된다. 행정 내에서 거버넌스도 안 되는데 어떻게 문화도시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저분은 5분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5분 안에 끝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협의회가 잘 구성되는데, 무늬만 행정협의회인데 이런 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지자체의 수준이 확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또 이쪽 편에서는요, 쉽지 않은 대목들이 있죠. 여기는 주체들이 등장합니다. 일단 예술가가 등장하는데, 예술가도 우리가 예술가라고 하지만 예술가가 다 똑같은 예술가가 아니잖아요. 60대 장르 예술의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치가 높으신 분이나, 지금 20대인데 저게 예술이야 뭐야 뭐 이래 싶으면 뭐 꼴라고 좋아하시는 저게 무슨 어디서 근본 없는 예술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 이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예술가라고 하니까 이게 한데 모여서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런 분부터 청년, 여성, 노인, 청소년 다문화에서 주체를 호명해서 각각 그룹별로 워킹 그룹을 만드는 이런 식의 조직과, 또 한편으로는 경계를 넘어야 되는 거죠. 생활문화하고 문화예술 교육하고 이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야 돼, 만나게 해야죠. 평생교육도 만나게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현되는 일상의 공간에 대해서 만나야 되고요. 일상의 공간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터전을 바꿔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자리, 일거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가운데서 관광산업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쯤 되니까 자기네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과 자기네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되는 등등까지 여기를 관장하는 게 바로 여기서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고, 어떤 민민 거버넌스는 어떤 식으로 구축이 돼야 될까요?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사람들이 다 이제 어금니 임플란트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의견 모으는 게 제 어른이, 남성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마음에 안 드는데 해버리는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같이 논의해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논의 구조로서 민회 같은 것들이 많이 이야기돼요. 굉장히 많은 문화도시에서 민회를 굉장히 많이 해요. 3분 남았답니다. 알았습니다. 민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10,000명 모인 민회를 한번 성공시켜봤는데, 이게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할 마음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런 식으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민간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관광 거버넌스, 민민 거버넌스 등 여러 층의 거버넌스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조금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행정이 내가 판단해서 했었는데 이걸 다 일일이 물어보라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힘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행정이 압도하는 경우, 문화 거버넌스가 와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 문화도시에서 문화 거버넌스 이 장은 하나의 훈련장으로 광범위하게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민간 쪽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설명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문화도시나 도시재생을 할 때 보면 우리보다 더 복잡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미나고 관 이렇게 두 종류로만 얘기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퍼블릭 영역이 있고요. 프라이빗 영역, 이게 상업적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NGO, 시민 영역이 있어요. 같이 셋이 같이 트라이앵글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잡해요. 정말 복잡하고 이게 일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나중에 보면 되어 있어요. 인내를 가지고 같이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민주화되고 공간 민주주의가 구현이 되고 그런 가운데 수기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화주권이 발현되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일 거고 이 과정을 연습해 나가는 5년 동안의 긴 여정이 문화도시이고 이걸 잘한다고 하면 문화도시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문화도시는 물성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걸 잘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수많은 효과들이 우리의 삶을 바뀔 거라고 하는 게 문화도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최소화하고 주민 주도적으로 하고 도시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면서 도시 브랜드를 만들라 하는데 요거를 국토부 농림부 중기청 등과 함께해서 연계해서 하드웨어를 조사하고 주민 참여의 질을 높여서 주민 주도형 사업을 확장하라고 하고 지역 다양한 결핍과 욕구를 충분히 개발해서 도시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장해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라 하니까 굉장히 과제가 까다롭죠. 그러나 이렇게 고민하고 이것을 1000명, 10,000명이 고민하면 그 도시가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문화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억으로 건물 쭉쭉 짓는 거 200억 건물도 요즘에 못 짓죠. 그런데 30% 이하만 하드웨어로 쓰고 나머지를 다 사람들이 일일이 만나는 데 쓰라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폭탄 하나 터뜨리는 거하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사람들을 만나는 작업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대사업이다 라고 하는 거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바뀌고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이야기가 바뀌는 것이 문화도시여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그것을 가동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자 대표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